네, 이번 영상에서는 스포츠 사회학 두 번째 챕터인 스포츠와 정치에 대해서 배워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챕터 마찬가지로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전체적인 내용을 다 학습하기에는 여러분들 그 시간적으로도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리고 그만큼의 어떤 노력을 기울일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80점 전략, 우리가 10문제가 나오면은 8개 맞추고 20문제가 나오면은 16개만 맞추는 전략으로 해서 기출문제에서 가장 많이 출제되었던 내용들 중심으로 해가지고 핵심 요약된 그런 내용들만 함께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이번 내용 역시 배움출판사에서 출판된 스포츠 에듀, 스포츠 지도사 필기시험이라고 하는 수험서에서 그 내용을 캡처해서 가지고 왔음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가장 먼저 스포츠와 정치의 결합입니다. 가장 많이 최근에 이제 그 기출되는 이제 그런 영역이기도 하고요. 가장 먼저 이제 에티즌과 세이지가 제시했던 스포츠의 정치적 속성 5가지를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대표성, 권력 투쟁, 상호 의존성, 긴장 관계, 그리고 보수성 이렇게 5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대표성은 스포츠는 소속 조직에 대한 어떤 대표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학교라든지 국가라든지 아니면 어떤 회사라든지 그런 어떤 집단 조직 속에서 스포츠가 갖고 있는 의미 이런 것들이 이제 대표적으로 나타날 수가 있겠죠. 두 번째로 이제 권력 투쟁입니다. 스포츠가 점진적으로 조직화됨에 따라서 불평등하게 배분된 권력을 획득을 할 수가 있다. 자, 스포츠 내에서도 실력이라든지 어떤 조직 내의 어떤 서열, 위치 이것과 같이 다양한 형태로 권력 투쟁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상호 의존성은 스포츠와 정치의 결합은 정부 기관이 개입되었을 때 더욱 명백하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정치와 스포츠가 서로 간에 어떤 서로 간에 이제 원하는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서로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악어와 악어의 공생관계로서의 관계성을 좀 지니고 있다라고 보는 관점이고요. 네 번째 긴장 관계에서는 스포츠와 정치는 상호작용 관계를 형성을 한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간에 어떤 긴장을 좀 보이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스포츠의 제도적 특성은 보수적이다라는 관점에서 보수성을 보이고 있다. 변혁적이라든지 그러니까 규칙을 바꾸는 데 있어서 굉장히 좀 이렇게 빠르게 움직이기보다는 기존에 있었던 틀을 유지하려고 하는 보수성을 보이고 있다라는 관점입니다. 그래서 스포츠와 정치는 이러한 요인들 때문에 스포츠가 갖고 있는 정치적 속성 이런 요인들 때문에 굉장히 좀 결합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래서 정치 세력이 스포츠를 활용하는 그런 사례들도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이어서 스포츠의 정치적 순기능과 역기능 2가지로 구분을 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순기능입니다. 국민 화합의 수단, 외교적 소통의 창구, 사회의 기본적 가치와 규범 및 준법 정신의 교육, 생산성 증대, 사회운동의 수단 이렇게 5가지로 이제 순기능이 나와 있는데요. 국민 화합의 수단에서는 2002년 월드컵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때 여러 가지 이제 사회 분열이라든지 우리나라도 이제 갈등,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갈등들이 언제 어디서나 있어 왔는데 2002년, 1988년 서울 올림픽, 2002년 월드컵 이런 메가 스포츠 이벤트에서 우리나라 국가대표 선수들이 경기에 나섰을 때 하나로 통합돼서 응원하는 모습들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2002년 월드컵 때 길거리 응원 문화 이제 이런 이제 그런 형태로 이제 많이 발현이 되었던 것 같은데요. 이런 것들을 국민 화합의 수단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외교적 소통의 창구입니다. 공식적인 외교 관계가 수립되지 않은 국가일지라도 스포츠 경기 참가를 통해서 친교의 기회를 마련할 수 있다는 것이죠.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핑퐁 외교죠. 핑퐁 외교. 중국과 미국 같은 경우에는 1970년대까지 수교를 맺지 않은 국가였는데 이제 미국
탁구 선수들을 중국으로 좀 파견을 좀 보내서 이렇게 좀 함께 훈련도 하고 경기도 같이 가지면서 어떻게 보면은 그 수교의 물꼬를 좀 텄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미국과 중국이 이제 수교를 맺게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바로 두 번째에서 얘기했던 외교적 소통의 창구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사회의 기본적 가치와 규범 및 준법 정신의 교육입니다. 스포츠가 갖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명확한 규칙이 존재하고 그 규칙을 어겼을 때는 명백한 페널티를 받게 되겠죠.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가 지니고 있는 어떤 준법 정신이라든지 가치와 규범을 공고하게 해주는 역할을 해준다라고 보는 관점이고요. 네 번째, 생산성 증대에서는 사회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계속적으로 뭐 노동만 한다든지 굉장히 좀 이렇게 무미건조한 삶을 살게 되면은 아무래도 좀 여러 가지로 힘들겠죠. 그러나 이런 스포츠라든지 다양한 여가 활동을 통해서 생산성이 증대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마련해 줄 수 있다라고 보는 관점이고요. 마지막으로 사회운동의 수단으로서는 어떤 그 대중의 참여를 기반으로 하는 형태를 보이는 것이 스포츠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시대적, 사회적인 특성을 내포하고 있으면서 집단의식을 통해서 새로운 방향이나 형태를 지향한다는 측면에서 사회운동으로서의 효과도 지니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5개의 순기능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역기능입니다. 역기능에서는 국가 간 정치적 이데올로기의 충돌, 지배 권력의 형성 및 유지를 위한 정당성 부여, 국수주의적 배타성 조장 이렇게 세 가지가 나와 있는데요. 첫 번째, 국가 간 정치적 이데올로기의 충돌. 이 부분은 사실 뭐 예전에 그 냉전 시대가 있었죠. 1990년대 이전에는 이제 냉전 시대가 자유민주주의 진영과 이런 사회주의 진영 두 개로 나뉘어서 전 세계가 전쟁도 많이 벌이고 이제 이데올로기를 굉장히 많이 강조를 했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뭐 스포츠에서도 굉장히 많이 발현되었습니다. 뭐 예를 들어 가지고 1980년 모스크바 올림픽 때와 1984년 로스앤젤레스 올림픽 때는 서로 간에 서로 이제 그 뭐 자유주의 진영이나 사회주의 진영에서 각자 자신의 진영에서 개최하지 않는 이런 그 대회에서 참가하지 않는 이런 반쪽짜리 올림픽을 좀 보인 적이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88년 서울올림픽이 어떻게 보면 이 사회주의 진영과 자유민주주의 진영이 모두 다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평화의 상징이 되었다라는 평가를 받기도 하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바로 국가 간 정치적 이데올로기의 충돌과 관련성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지배 권력의 형성 및 유지를 위한 정당성 부여입니다. 스포츠와 정치를 결합해서 체제 안정과 유지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기도 하고 대중의 관심을 스포츠에 집중시켜서 정치적 무관심을 유발하고 정치적 참여를 방해하는 것. 대표적으로 전두환 정권에서 실시했던 3S 정책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스포츠인데요. 그때 당시에 뭐 이제 프로축구라든지 프로야구, 프로씨름을 순차적으로 이렇게 만들어냄으로써 국민들의 관심을 정치에서 스포츠 쪽으로 돌리려는 노력을 많이 하였습니다. 자, 세 번째, 국수주의적 배타성 조장입니다. 자, 스포츠는 이제 결정적으로 아군과 적군이 명확하게 구분이 되는 특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어떤 전쟁과도 굉장히 좀 이렇게 유사한 형태를 보이고 있죠. 그래서 상징성이라든지 경쟁성, 대중성 이런 것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정치 체계, 정치 이데올로기의 우월성이라든지 경제, 사회, 민족의 우수성 전파를 위해 하나의 도구로서 굉장히 좀 활용되고 있다라고 이제 그 많은 이제 그 스포츠를 반대하는 사람들에게 비판을 받고 있는 지점이기도 합니다. 자, 다음으로 정치의 스포츠 이용 방법. 이거는 굉장히 자주 출제되는 문제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크게 상징, 동의라, 조작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상징은 직접 자각할 수 없는 의미나 가치 등을 유사적인 표현으로 구체적으로 구상하는 것을 상징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스포츠 사례로 보면은 경기장에 설치되거나 선수들이 착용하는 유니폼에 부착된 국기 또는 지역명 등이 바로 대표적으로 상징을 의미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가 올림픽에 나갈 때 가슴에 이제 태극마크를 단다고 이야기를 하죠. 국가대표로서의 어떤 의미, 정체성을 보여주는 것이 우리나라에서는 태극마크를 단다라는 표현인데요. 이런 것들이 바로 태극마크가 우리나라의 어떤 상징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동의라는 자신과 타인이 혼동된 상태로 다른 대상에게 감정을 이입하거나 동화되는 과정을 이야기하는데요. 우리 그 프로야구들 다들 많이 이제 우리나라에서 좋아들 하시는데, 자기가 응원하는 팀이 다들 이제 거의 대부분 있을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 팀이 이기게 되면은 굉장히 환호하고 좋아하지만, 패하게 되면은 굉장히 좀 이렇게 화도 내고 실망하기도 하고, 자, 이런 것들이 바로 라는 이제 현상이 나타난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에 조작은 동일화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인위적인 개입을 통해 어떤 일을 사실인 듯 꾸미는 행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뭐 정치에서 스포츠를 조작을 통해 가지고 정치 권력의 정당성을 부여하고 체제 유지와 강화를 하기 위한 노력, 이런 부분들이 바로 이제 조작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뭐 대표적인 사례로 1936년 베를린 올림픽에서 나치즘이죠. 나치 정치 어떤 집단의 이제 우수성을 선전하기 위해서 베를린 올림픽이 좀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용이 되었다라고 이제 하는 것이 바로 이 조작에 해당되는 대표적인 사례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스포츠와 국제 정치에 대한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제 정치에서 스포츠의 역할은 크게 이제 6가지로 나타날 수가 있겠는데요. 첫 번째로 외교적 친선 및 승인, 두 번째로 외교적 항의, 세 번째 국위 선양, 네 번째 이데올로기 및 체제 선전의 수단, 다섯 번째 국제 이해 및 평화의 증진, 마지막 여섯 번째로 갈등 및 전쟁의 촉매, 이렇게 6가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국제 정치에서 스포츠가 나타나는 이제 역할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 외교적 친선 및 승인은 국제사회에서 어떤 수교를 맺고 있지 않은 국가들끼리 스포츠 경기를 한다는 것은 이제 앞으로 이제 우리가 좀 친목을 도모하거나 외교적 관계를 승인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암시하고 있다고 평가를 할 수가 있겠죠. 이런 것들이 바로 외교적 친선 및 승인에 해당되는 내용이다라고 이해할 수 있겠고요. 다음으로 이제 외교적 항의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우리나라에서 열렸던 88 서울올림픽 때 북한이 참가하지 않았죠. 그런 것도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체제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북한의 어떤 외교적 항의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국위선양입니다. 일반적으로 국가 대항전의 승리는 곧 해당 국가의 우수성을 입증하는 근거로 활용이 되기 때문에 우월성을 가시하기 위해서 정치적 도구로 활용이 된다. 대표적으로 우리나라에서 그 박정희 정권 때 많이 활용이 되었는데요. 시간이 많이 걸리는 어떤 국제대회에서 성적을 내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는 이제 축구나 농구나 아니면은 그 기초 종목인 체조나 육상, 수영 이런 종목들에서 투자를 하지 않고 비교적 짧은 시간 내에 성과를 낼 수 있는 투기 종목, 레슬링이라든지 유도, 복싱 이런 데에서 투자를 많이 해가지고 우리나라가 국제대회에서 성적을 내므로써 우리나라의 국가 브랜드를 좀 이렇게 선전하려는 그런 노력을 했던 것이 바로 박정희 정권 때 스포츠 외교 정책이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국위 선양에 해당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데올로기 및 체제 선전의 수단은 국제사회에서 정치체제의 우월성을 강조하는 대리적 성격을 지니게 된다.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1936년 베를린 올림픽에서 히틀러의 나치 정권 이데올로기를 선전했던 그런 부분들이 바로 이제 그 이데올로기 및 체제 선전의 수단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국제 이해 및 평화 증진에서는 스포츠가 갖고 있는 특성이 있어요. 국가와 문화를 초월해서 국제사회를 이해하고 친선과 평화를 증진시킨다는데 스포츠가 굉장히 어떤 큰 의미를 지니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바로 국제 이해 및 평화 증진에 해당이 되는 내용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갈등 및 전쟁의 촉매입니다. 스포츠를 통해서 국위 선양을 하고 이데올로기 및 체제 선전의 기능이 점점 강화됨에 따라서 스포츠에서 이해관계가 갈등과 전쟁을 유발하기도 한다. 대표적으로 언제죠? 그 축구 전쟁 여러분들 아마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엘살바도르와 온두라스의 축구 전쟁은
물론 이제 그 전부터 사이가 안 좋았던 두 나라이긴 하지만 축구 경기 월드컵 예선전으로 저는 기억을 하는데요. 월드컵 예선전 때 나타났던 그 경기에서의 어떤 그 갈등이 씨앗이 돼서 결국에 전쟁까지 연결되는 그런 비극이 일어났었는데, 이런 것들이 바로 갈등 및 전쟁의 촉매로서 이용이 되는 국제 정치에서 스포츠의 역할이다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국제 정치에서 스포츠의 역할 이 6가지를 각각 다 잘 기억을 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올림픽의 정치화 요인입니다. 민족주의 발현, 정치 권력의 강화, 상업주의의 팽창, 이렇게 세 가지가 나와 있는데요. 올림픽은 좀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 국가를 좀 이렇게 금메달 몇 개, 은메달 몇 개, 동메달 몇 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좀 순위를 결정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민족주의를 좀 강화시킬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의 추세는 이런 국가 간 랭킹을 좀 산정하지 않거나 이렇게 추세가 되고 있는데, 그래도 아무래도 이제 그 나라를 대표해서 나간 거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나라와 어떤 나라의 국가대표팀끼리 경기를 한다. 이런 것들은 결국에는 뭐 좀 깊이 들어가게 되면 민족주의가 계속적으로 발현될 수밖에 없는 내용들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다음으로 정치 권력의 강화입니다. 스포츠는 정치적 목적에 따라서 권력을 강화하고 이념 또는 체제의 선전, 국민 단결을 위한 정책적 수단으로 활용이 된다. 아까 얘기했던 베를린 올림픽에서의 나치즘, 그리고 전두환 정권에서 스레스 정책, 이런 부분들이 여기에 해당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으로 상업주의의 팽창입니다. 처음에 쿠베르탱이 근대올림픽을 부활을 하면서 올림픽을 굉장히 뭐랄까 상업주의적이지 않은 순수 아마추어들만의 그 우정을 쌓고 선의의 경쟁을 펼치는 장으로서 활용을 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미디어가 발달하고 국가 간 뭐 어떤 이데올로기의 어떤 대결, 이런 부분들 때문에 결국에는 상업주의가 점점 이렇게 그 이제 올림픽에서 팽창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림픽의 정치화 요인은 민족주의 발현, 정치 권력의 강화, 상업주의의 팽창, 이렇게 세 가지 관점으로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올림픽에서의 정치적 행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치 체제의 선전 볼게요. 올림픽 경기 규모가 커지고 정치적 개입이 증가함에 따라 전통적인 아마추어리즘 정신은 쇠퇴하고 국가 간 이념 대립 같은 정치적 행위가 증가하기 시작을 하였다. 자, 아까 말씀드렸던 1936년 베를린 올림픽은 히틀러에 의해서 나치와 게르만 민족의 우월성을 전 세계에 알리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이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정치적 이슈의 쟁점화, 올림픽을 통해서 해당 국가가 처한 정치적 현실이나 주장이 제기되기도 하는데요. 대표적인 사례로서 1968년 멕시코시티 올림픽에서 흑인 육상 선수들이 시상대 위에서 검은 장갑과 검은 양말을 신는 등 인종차별에 대해 항변하는 시위를 하였으며, 이로 인해서 국제사회에서 인종차별에 대한 관심을 상기시켰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올림픽에서 이런 정치적 행위를 굉장히 그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는데요. 제가 기억하기에 2012년이었나요? 우리나라랑 일본이랑 축구 경기를 올림픽 경기에서 하는데, 우리나라 선수 누군지는 잘은 기억이 안 나지만 골을 넣고 나서 이제 그 티셔츠를 벗었는데, 유니폼을 벗으니까 그 안에 있었던 티셔츠에 뭐 독도는 우리 땅 이렇게 써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 이제 뭐 이렇게 메달을 박탈당할 뻔한 이제 그런 위기도 있었고, 뭐 그런 기억이 납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정치적 이슈의 쟁점화, 뭐 이런 것들과 관련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보조단에 있는 아파르테이트 같은 경우는 2022년도에 출제되었던 문제인데요. 남아프리카 공화국 뭐 국민당 정권이 실시한 인종차별 정책을 바로 아파르테이트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아파르테이트 때문에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각종 스포츠 국제대회에 참가가 거부가 되었다라는 역사적 사실,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테러 등의 안전의 위협, 뭐 집단항의, 이념 대립의 표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올림픽에서 나타나고 있는데요.
1972년 미넨 올림픽에서 이스라엘에 감금되어 있는 팔레스타인 수감자들을 석방할 것을 요구하는 테러리스트들과 미넨 경찰의 총격전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선수단 9명이 전원 사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바로 우리는 검은 9월단 사건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집단항의죠. 1976년 몬트리올 올림픽에서는 인종차별 정책을 실시하고 있던 남아프리카 공화국과 친선 경기를 했던 뉴질랜드의 올림픽 참가에 항의하는 뜻에서 아프리카 28개국이 불참을 선언하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이념 대립의 표출, 1976년 소비에트 연방 아프가니스탄 침공을 비판하면서 우리나라를 비롯해가지고 미국, 서독, 일본, 캐나다 등 60여 개 나라가 모스크바 올림픽 참가를 거부했다라고 이제 아까 말씀을 드렸고요. 이어서 다음 올림픽이었던 1984년 LA 올림픽에 이번에는 소련을 포함한 사회주의 국가들이 불참을 했죠. 이런 것들이 바로 그 이념 대립이 이제 그 올림픽에서 표출되었던 대표적인 사건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보조단에 나와 있는 이제 각종 스포츠 경기에서 벌어진 테러 사건 한번 시간 날 때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남북 간 스포츠 경기 교류전 개최를 한번 볼게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남한과 북한으로 이제 그 분단되어 있는 국가이기 때문에 어떤 평화적인 의미에서 어떤 그 스포츠 경기 교류가 이제 굉장히 좀 많이 이제 있었는데요. 최근에는 저쪽 그 북한 정권이 바뀐 이후로는 이런 교류가 많이 없어진 것 같습니다. 오히려 그 전에 이런 교류전이 많이 이제 있었는데 그것도 이제 양국이라고 하긴 그렇죠. 이제 남한과 북한의 어떤 정치 권력을 누가 잡고 있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좀 이렇게 그 편차가 좀 심한 것 같은데요. 여기 나와 있는 남북 통일 축구 대회라든지 아니면 대표적으로 우리 영화화됐던 지바 세계 탁구 선수권 대회에서 단일 팀을 구성해서 나가가지고 우리나라가 덩야핑이 이끄는 중국을 이기고 여자 단체전에서 금메달을 땄던 사건, 그죠? 그때 현정화 선수, 이분희 선수, 이렇게 해가지고 영화 코리아로 제작이 되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같은 연도에는 포르투갈에서 열렸던 세계 청소년 축구 대회에서 단일 팀으로 참가를 해가지고 우리나라가 세계 8강에 올라가게 됐고요. 한반도기와 국가를 이제 아리랑을 사용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는데 쭉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2000년에 있었던 시드니 하계 올림픽 경기대회에서 개회식과 폐막식에서 공동 입장을 했다. 마찬가지로 한반도기를 흔들면서 입장을 했다. 이 정도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영상에서는 스포츠와 정치, 이제 두 번째 챕터였던 스포츠와 정치를 배워보았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스포츠와 경제, 세 번째 챕터인 스포츠와 경제를 배우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